곁에 둘수록 당신의 노후를 갉아먹는 이런 사람들, 지금 당장 끊어내지 못하면 당신의 마지막은 참담해질 것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이 혹시 이런 말투로 당신의 불행을 점치고 있지는 않나요? 영숙 씨, 이번에 아들 결혼시킨다며? 형편도 어려운데 무리하는 거 아냐? 나 같으면 진작에 포기했을 텐데. 괜히 남들 눈치 보느라 빚내지 말고 그냥 조용히 치러. 오랜 시간 알고 지냈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제가 처한 사정을 손바닥 보듯 훤히 꿰뚫고 있다는 오만함으로 내뱉는 친구의 그 말 한마디는 축하받고 싶었던 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겉으로는 저를 걱정하는 척 자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 뒤에 숨겨진 묘한 우월감과 너는 나보다 한 수 아래라는 비아냥거림을 마주하는 순간 저는 제가 평생 공들여 쌓아온 인간관계라는 성벽이 얼마나 부실하고 위태로운 것이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습니다. 가장 외롭고 힘든 순간에 위로가 되어줄 줄 알았던 이들이 오히려 제 상처를 소금으로 문지르고 제가 가장 기쁜 순간에 찬물을 끼얹는 광경을 목격하며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을까? 내가 그동안 그 사람에게 어떻게 대했길래 나를 이렇게 쉽게 여기는 걸까? 질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텅 빈 가슴을 짓누르는 공허함과 차가운 새벽 공기뿐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저는 인맥이 곧 능력이고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 믿으며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 거절하지 못하는 착한 사람으로 남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접어든 지금 제 곁에 남은 것은 진심 어린 온기가 담긴 손길이 아닌 날 선 비수와 같은 말들과 제 에너지를 빨아먹고 버리려는 흡혈귀 같은 인연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의 모욕적인 대화를 기점으로 제 인생의 모든 관계를 원점에서 다시 재검토하기로 결단했습니다. 남의 눈치를 보며 비굴하게 웃어주던 가면을 과감히 벗어 던지고 제 영혼을 조금씩 좀먹어 들어가던 독 같은 인연들을 하나둘 정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예전처럼 수많은 사람과 어울리며 시끌벅적하게 지내지는 않지만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고요하고 당당한 저만의 왕국을 일구어냈습니다.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하며 정작 제 자신은 굶주리게 했던 제가 어떻게 스스로를 지키는 단단한 방패와 품격을 갖게 되었는지 그 서늘하고도 명확한 깨달음의 과정을 지금부터 아주 상세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람을 사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남은 생을 타인의 그늘이 아닌 오롯이 나 자신의 빛으로 채울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절박하고도 실질적인 생존 보고서입니다. 관계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 제가 처음으로 시도했던 방식은 역시 대화로 풀어보기였습니다. 저는 성숙한 어른이라면 서로의 서운함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사과하면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이들을 따로 불러 정중하게 제 감정을 전달했습니다. 친구야, 아까 내가 한 말은 내게 조금 상처가 되었어. 우리 사이에 그런 말은 조심해줬으면 좋겠어.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제 기대를 처참히 무너뜨렸습니다. 너 나이 먹더니 왜 그렇게 예민해졌니? 농담 한마디 한 걸 가지고 사람을 이상하게 만드네. 너 정말 성격 피곤하다. 소위 가스라이팅이라 불리는 이 교묘한 회피 전략 앞에서 저는 오히려 가해자가 된 듯한 기분을 느껴야 했습니다. 상대방은 제 진심 어린 고백을 비웃음의 소재로 삼았고 저는 솔직해질수록 더 깊은 상처를 입으며 제가 믿었던 인간적인 유대감이 얼마나 허망한 신기루였는지를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스트레스를 배설할 수 있는 만만한 감정 쓰레기통으로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매달렸던 해결책은 더 많이 베풀어서 감동시키기였습니다. 저를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이들에게 오히려 더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의 집안 대소사를 내 일처럼 챙기며 정성을 다하면 언젠가는 제 진심을 알아주고 태도를 바꿀 것이라 믿었습니다. 저는 시장에 나가 가장 좋은 식재료를 골라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었고 그들이 힘들어할 때면 새벽에도 달려가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호의가 계속되자 그들은 그것을 당연한 권리로 여겼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소홀해지거나 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 거절할 때면 그들은 마치 배신이라도 당한 듯 저를 비난하고 주변에 제 험담을 퍼뜨렸습니다. 제가 베푼 친절은 그들에게는 그저 저를 더 쉽게 부려먹고 조종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을 때 저는 제 영혼이 텅 빈 껍데기만 남은 듯한 극심한 자괴감에 빠졌습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는 옛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택한 길은 새로운 모임이나 환경으로 도망쳐보는 것이었습니다. 기존의 독한 관계를 피해 낯선 취미 동호회나 종교단체에 발을 들였지만 그곳에서도 양상만 다를 뿐 인간관계의 추악한 역학관계는 어김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남을 깎아내려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 자신의 결핍을 타인의 불행으로 채우려는 사람, 끊임없이 에너지를 뺏어가는 흡혈귀 같은 인연들은 도처에 널려 있었습니다. 장소만 바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내면이 타인의 시선과 평가에 종속되어 있는 한, 제가 스스로의 중심을 잡지 못하는 한, 저는 평생 이 지긋지긋한 관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통찰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이 실패로 돌아갔을 때 제가 마주한 것은 타인의 인정이라는 거울 없이는 단 1초도 스스로를 사랑할 수 없었던 제 자신의 빈곤하고 초라한 내면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을 때만 제가 살아있다고 느꼈던 그 치명적인 의존성이 저를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좋은 사람이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에 집착하느라 정작 제 안에서 상처받아 울고 있던 진짜 저 자신을 저는 철저히 외면하고 학대해 왔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화요일 오후 시장 골목에서 남들에게는 관대하게 베풀면서 정작 저 자신을 위해서는 10원 한 장 쓰는 것도 벌벌 떨며 가장 싼 콩나물 한 봉지를 들고 있는 제 모습이 문득 타인의 시선으로 보였습니다. 그토록 비루하게 남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제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정작 제 마음이 문드러지는 소리에는 귀를 닫았던 제 꼴이 너무나 가련하고 처량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죽는 날까지 남의 인생의 조연으로 혹은 누군가의 시녀로 살다가 사라질 것 같다는 거대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사람들의 연락을 모두 무시한 채 핸드폰의 전원을 꺼버리고 이불 속으로 숨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길고도 어두운 하지만 가장 필요한 성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발적인 고립을 선택하고 며칠이 지났을 무렵 저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우연히 집 근처 산을 오르게 되었습니다. 정상 부근의 척박한 바위 틈 사이에서 꿋꿋하게 피어난 이름 모를 야생화 한 송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꽃은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 화려한 자태를 뽐내는 것도 아니었고 지나가는 산행객이 자신을 알아봐주고 칭찬해주길 기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작은 꽃은 그저 제게 주어진 자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오직 자신의 생명을 꽃피우는 그 숭고한 일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젖으면서도 그 꽃은 단 한순간도 자신이 아닌 다른 무엇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강인하고도 담담한 생명력 앞에 서자 그동안 남의 시선에 목매며 이리저리 흔들렸던 제 삶이 얼마나 부끄럽고 소모적인 것이었는지가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그 야생화는 저에게 고독의 존엄함과 침묵의 위험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굳이 세상의 인정을 받지 않아도 내 자리를 지키며 내 본질에 충실한 것만으로도 인간은 충분히 고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는 그 길로 산을 내려와 제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간 제 인생을 얽어맸던 인연의 수첩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저를 아프게 했던 이름들, 제 진심을 이용했던 이름들, 만나고 나면 가슴이 답답해지기만 했던 이름들을 하나씩 지워나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연락처를 지우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호한 과거와의 결별이자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저 자신을 향한 가장 뜨거운 고백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오직 나만을 위해, 나의 평온만을 위해 살겠다. 는 결심이 서자 신기하게도 가슴을 수년 동안 짓눌러왔던 무거운 돌덩이가 연기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불필요한 약속을 거절하는 법을 처절하게 익혔습니다. 이번에는 참석하기 어렵겠네요. 조용히 혼자 있고 싶어서요. 라는 짧은 문장 하나를 보내는 것이 처음에는 손이 떨릴 정도로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성격 파탄자로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오랜 강박이 저를 괴롭혔지만 막상 그 문장을 보내고 나니 그 뒤에 찾아오는 절대적인 고요함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축복이었습니다. 남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 전전긍긍하며 낭비하던 그 엄청난 에너지는 이제 제 방을 정갈하게 정리하고 제 몸의 감각을 깨우는 건강한 식단을 짜며 제 영혼을 풍요롭게 하는 책을 읽는 데 쓰였습니다. 타인이라는 외부의 소음이 잦아들자 비로소 제 안의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짜 제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연의 독을 씻어내고 관계의 다이어트를 성공적으로 마친 뒤 제 일상은 놀랍도록 단정하고 평화로워졌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온 변화는 제 몸이 건강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남들의 경조사를 챙기느라 정작 제 무릎이 아픈 것을 참고 남의 하소연을 들어주느라 제 속이 타들어가는 줄도 몰랐지만 이제는 제 컨디션과 제 감정이 최우선 순위가 되었습니다. 무의미한 인간관계에 쏟아붓던 과도한 감정 소모와 긴장 상태가 사라지자 늘 저를 괴롭히던 만성 소화불량과 두통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속에 비치는 제 안색은 몰라보게 맑아졌고 거울을 보는 일이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제 자신과의 대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 또한 마법처럼 뒤따라왔습니다. 남들에게 뒤처지지 않으려 혹은 무시당하지 않으려 입고 다니던 비싼 옷과 가방,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냈던 밥값과 축의금들이 제 주머니에 오롯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비로소 평생 꿈꿔왔던 배움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질 좋은 종이를 사고 먹향기를 맡으며 서예를 하거나 조용한 다도, 수업에 참여하며 차 한 잔의 온기를 느끼는 시간은 자식의 형식적인 칭찬이나 친구의 공허한 인정보다 훨씬 더 깊고 지속적인 행복을 선사했습니다. 제 행복의 주도권, 그 리모컨을 드디어 제가 직접 쥐게 된 것입니다. 이제 제 집은 타인의 무례한 방문을 기다리며 전전긍긍하던 대기실이 아니라 오직 저만을 위해 정갈하게 꾸며진 신성한 휴식처가 되었습니다. 좋아하는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따뜻한 찻상을 마주하며 홀로 앉아있는 시간은
세상 그 어떤 화려한 파티보다 풍요롭고 고귀합니다. 이제 누군가 제게 무례한 말을 던지거나 저를 은근히 무시하려 들어도 저는 예전처럼 상처받거나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미성숙한 인격의 소치일 뿐 나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속으로 덤덤하게 의졸이며 그 인연을 조용히 흘려보낼 수 있는 내면의 단단한 근육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타인이 제 삶의 주인 노릇을 하며 저를 휘두르던 시절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절대적인 평온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수확은 노후의 그림자인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힘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겁고 혼자일 때 오히려 더 당당하고 품격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기자 늙어감과 죽음이라는 명제 앞에서도 저는 더 이상 비굴해지거나 위축되지 않습니다. 타인에게 구걸하던 값싼 관심을 끊고 나니 역설적으로 저의 이 단단한 내면을 진심으로 존중하고 아껴주는 소수의 진실한 사람들만이 제 곁에 남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는 이전의 수천 마디 소음보다 훨씬 더 진한 감동과 위로를 줍니다. 저는 이제야 비로소 제가 제 삶의 진짜 주인공이 되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저만의 속도로 걷고 있다는 것을 매 순간 온몸으로 체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주변에는 저와 비슷한 진통을 겪으며 인연을 정리한 분들의 놀라운 사례가 참 많습니다. 평생 동네 마당발로 불리며 남의 집 대소사를 전부 챙기던 제 이웃 박 여사님은 정작 본인이 큰 수술을 받고 병상에 누워 있을 때 그 수많은 인맥 중 단 한 명도 진심으로 병문안을 오지 않는 것을 보고 거대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절망의 밑바닥을 기회로 삼았습니다. 퇴원과 동시에 모든 모임을 탈퇴하고 오직 자신만을 위한 정원 가꾸기에 몰입하셨고 지금은 동네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밭을 일구며 그 꽃들로부터 위로받는 품격 있는 어르신의 표상이 되셨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예전의 번잡함 대신 깊은 산속 옹달샘 같은 평온함을 머금고 있습니다. 또한 평생 가족과 친지들의 요구에 휘둘리며 예스맨으로 사셨던 한 지인분은 어느 날 모든 짐을 내려놓고 혼자만의 제주도 한 달 살기를 다녀온 뒤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평생을 남의 비위 맞추느라 정작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이제야 나를 찾았다며 소녀처럼 환하게 웃으시는 그분의 모습은 보는 사람마저 행복하게 만듭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이 단순히 모든 문을 닫고 세상을 등진 채 은둔형 외톨이가 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관계를 완전히 끊고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관계의 양이 아니라 질이며 그 질을 결정하는 기준은 타인의 잣대가 아닌 오롯이 나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를 갉아먹고 에너지를 뺏어가는 독한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은 결코 비겁한 도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남은 생을 지키고 존엄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적극적이고 용기 있는 자기방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길을 가지 말고 오직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라. 만약 그런 자를 찾지 못했다면 차라리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존엄하고 기품 있는 노후를 맞이하고 싶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3가지 실천 조언을 드립니다. 첫째, 당신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무례한 사람에게 예의를 지키느라 당신의 고귀한 영혼을 방치하지 마십시오. 무례함에는 침묵과 거리두기로 답하는 것이 가장 품격 있는 대처입니다. 둘째,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고독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 자신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스승입니다.
셋째, 타인에게 쏟아붓던 정성과 공의 절반이라도 당신의 내면을 채우는 배움과 성장에 쏟으십시오. 내가 나를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여길 때 세상 그 누구도 당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불안한 노후의 길목에 서 계신 여러분께 타인의 그늘을 벗어나 스스로 빛나는 태양이 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은 이전보다 훨씬 더 고요하고 단단하며 아름다울 자격이 충분합니다.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에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평온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